여보, 아버지가 위급해.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7시 30분 방콕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그날 혼자서 부친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던 그녀.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고 박종철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시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강민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함께 또렷하게 들리는 안내방송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7시 30분 방콕행 K651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A구역 승객분들부터 탑승해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출국 수속 서두르셔야 해요. 탑승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쳤어요. 여보, 아버지가 위급해.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해야지만 대답 대신 통화 종료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누운 침대를 밀고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가면서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어요. 화면을 보며 강민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자동 안내가 나왔어요. 서연이 벽에 기대어 서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서연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님, 수술 동의서와 입원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이 펜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분은 언제 오시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른 가족분이 계신가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의 보호자 란에 자신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것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도장을 꺼내 하나씩 찍어가면서 귓속에는 여전히 공항 안내 방송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중환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아버지 병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가슴이 기계의 도움으로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서연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어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위급합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자 중환자실에서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을 향해 손짓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서연이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한 직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겠어요.
병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례식장 목록을 드릴게요. 서연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강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전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복도 한가운데 서서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장례식장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네,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시면 직접 와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강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은 나중에 알려줄게. 하지만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이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강민과 결혼한 이후 크고 작은 일들을 혼자 처리해왔지만 이번처럼 절대적으로 혼자였던 적은 없었어요. 부친의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검은색 상복을 벗고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시어머니 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서연이에요.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웃음소리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강미정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TV 화면에는 푸른 바다가 배경인 리조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머, 서연아 왔구나. 들어와. 강미정이 서연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면세점 쇼핑백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리조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념품들과 해외 과자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시동생 부부와 어린 조카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민의 회사 팀장 최보라가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바다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보라가 손짓을 해가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부친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앉아. 우리 여행 사진 보여줄게. 강미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서연을 소파로 불렀어요. 서연이 구석자리에 앉자 강미정은 앨범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호텔 조식 뷔페 사진, 유람선 투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강민 옆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 아니라 보라였습니다. 보라가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더라. 우리 강민이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이 없었는데. 강미정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과 보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식사 준비했어요. 다들 오세요. 시동생의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연은 주방 쪽 구석진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지만 서연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볼까? 보라가 패키지 여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강미정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탈리아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획되고 진행된 가족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자 강미정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설거지 좀 해줄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더 할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실로 이동해 소파에 앉았어요. 보라가 스마트폰으로 유럽 패키지 가격을 검색해서 보여주자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싱크대 앞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대조를 이뤘습니다.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를 버리다가 서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일회용 기내식 포장지 몇 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항공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아, 그거 비행기에서 먹던 거야. 너무 맛있어서 남겨뒀는데. 조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그 시간에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거실 등 하나만 켜두고 부친의 영정 사진을 식탁 위에 모셨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꺼내 시댁에서 들은 여행 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출발 날짜, 항공편 시간, 호텔 체크인 날짜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시간과 비교해 봤습니다. 두 일정이 정확히 겹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민이 출근한 후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한쪽에 놓인 캐리어를 꺼내 열어봤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하나씩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용 수영복, 리조트 이름이 적힌 열쇠고리, 해외 호텔 봉투, 외화 환전 영수증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서연은 이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강민의 회사 동료 김대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서연입니다. 아, 과장님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강민이 지난주 출장 일정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대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출장이요? 지난주에는 워크숍 명목으로 개인 휴가를 쓰신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네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별도의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회사 공문상 국내 세미나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워크숍, 개인 휴가 성격이라고 적어뒀어요. 강민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친이 임종하던 날부터 장례 기간까지 서연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최보라와의 통화 기록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례 전날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통화했고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씩 주고받았죠. 서연은 이 화면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여행 사진, 기내식 포장지, 캐리어 속 물건들, 통화 기록, 환전 영수증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이 부친의 임종과 장례를 완전히 외면한 채 시댁 가족과 보라와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어요. 서연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찬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 박종철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부친이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죄송한데 무슨 일로 연락 주신 건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우찬 변호사는 교대역 근처 주소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부친이 생전에 법률 사무를 맡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정우찬 변호사를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박서연 씨죠?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10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정우찬 변호사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자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강북 대로변 12층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작년에 서연 씨 명의로 증여 이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소유자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분명히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는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펼쳐졌어요.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작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부친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죠. 모든 상속인과 합의하여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변호사를 통해 알리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저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어르신께서는 독자이시고 부인께서도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서연 씨가 유일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건물 시세는 현재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월 임대료는 총 2억 원 정도 들어오고요. 서연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300억이요? 네, 강북 대로변 핵심 상권이라 임대료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변조사가 임대차 계약서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7층에 광고 대행사가 10년 넘게 들어와 있는데 대표자가 윤강민 씨더군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 남편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아셨겠네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건물주가 아버지인 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께서 관리회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거든요. 임차인들은 실제 건물주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셨죠. 서연은 지난 10년간의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강민의 회사에서 임대료가 들어와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한 번도 이 사실을 남편이나 자신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YMK 마케팅에서 월 1,5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교대역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부친이 자신에게 300억 원짜리 건물을 물려주셨고 그 건물에 남편의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숨기셨을까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 식탁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한쪽에는 건물 사진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놓고 다른 쪽에는 장례식장 조문록과 강민의 여행 영수증들을 배치했습니다. 부친이 남긴 거대한 유산과 남편이 보여준 냉정한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서류 봉투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부친의 친필이었어요. 서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너의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당장 도와줄 돈이 없어서 미안했다. 하지만 오래전에 사둔 이 건물을 언젠가 네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힘으로 만들고 싶었다. 부친의 마음이 걸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편지 뒷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건물주가 나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관리회사를 통해 계약했다. 네가 이혼을 선택하든 관계를 유지하든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고 싶었다. 부친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편지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남편이 부친의 임종 순간 해외 리조트에 있었던 사실, 시댁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부친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온 건물의 존재를 하나씩 연결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을 차근차근 계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친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우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받은 서류 중에서 건물 구조와 입주사 목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1시간 뒤 서연의 메일함에 상세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7층 임차인 명단에 YMK 마케팅 대표 윤강민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어서 건물 관리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대로변 상가 건물 소유주 박서연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하는 말이 어색했어요. 아, 네. 박종철 선생님 따님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관리회사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상태와 임차인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7층 광고회사는 10년간 월세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우수 임차인이에요. 서연이 통화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월세를 낸 임차인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니.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끊을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직접 건물을 보러 나갔어요. 강북대로변의 우뚝선 12층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깔끔한 관리실, 층별 안내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출입카드 리더기와 경비 데스크까지 갖춘 제법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자선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7층을 바라봤습니다. YMK 마케팅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강민의 회사였죠. 서연은 굳이 그 층에 내리지 않고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건물 주변을 내려다봤어요. 대로변을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과 사람들, 번화한 상권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채로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건물 상태 점검차 왔어요. 서연이 말하자 경비원이 일지와 주차 현황을 보여줬어요. 평소 다른 건물주분들과 마찬가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경비원의 친절한 태도에서 자신이 이제 정말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방문 목적란에 건물 상태 점검이라고 기록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책상에 앉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부친이 남긴 첫 임대료 입금일부터 가장 최근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월 임대료 수입에서 세금과 관리비를 제외하면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취업 준비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트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집으로 들려라 짧고 명령적인 톤이었어요. 얼마 후 강민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 강민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 한쪽에는 또다시 최보라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어 마치 작은 연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서연만 긴장한 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강민이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보라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요.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서연이 가만히 듣고 있자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연이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딸의 재산을 끌어다 쓰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당연히 돌려드릴 거고요. 보라가 스마트폰으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화제를 바꿨어요. 그런데 서연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게 있어.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이와 너 성격이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 이참에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집이랑 재산은 다 우리 쪽 명이니까 깔끔하게 손 떼고 나가면 돼.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시어머니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라는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어요.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방문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친이 남긴 건물 관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임대료 입금일이 오늘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완료 2억 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2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생활비로 쪼개 쓰던 돈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죠. 이제 정말 자신이 건물주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서연은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해 친정 어머니와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오늘 점심 같이 하면 어떨까요? 얘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싶어서요. 근처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한정식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건물 사진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조심스럽게 식탁 구석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자 서연이 일어나 맞이했어요. 어머, 이런 좋은 곳에서 웬일이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있어서요. 식사를 하며 서연은 부친의 유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큰 건물을 갖고 계셨다니. 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놀라워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생 사업 자금도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가족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고 깔끔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자르고 나니 거울 속 자신이 한결 산뜻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백화점으로 가서 정장 한 벌을 샀어요. 오래 입던 수수한 옷 대신 건물 점검과 변호사 상담에 어울리는 단정한 옷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강민의 해외여행 일정, 장례 기간 통화 기록, 리조트 영수증들, 시댁의 자금 지원 요구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할 준비를 마쳤어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완성된 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도시 불빛이 켜지는 걸 바라보며 서연은 상상해 봤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 새로운 직업 계획까지도요. 예전에는 막연한 도피에 불과했던 상상이 이제는 실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부친이 준비해 주신 자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집으로 와. 이번에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민과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최보라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들이 이미 서연의 삶을 재배치할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앉아서 봐.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살펴보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항목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성격 차이에 따른 원만한 합의 이혼이라는 문구만 강조되어 있었죠. 집이랑 예금 다 우리 명의잖아. 네가 결혼할 때 뭘 가져온 게 있어? 깔끔하게 서로 좋아. 시어머니의 말에 채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예정이에요. 이혼만 원만하게 처리하면 투자자 유치도 쉬워질 거고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야. 서연은 조용히 합의서를 읽어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각 조항들을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정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서명 없이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오늘 들은 모든 내용과 각자의 태도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바로 정우찬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서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어요. 부친이 준비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일주일이 지나 서연은 정우찬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식 위임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서연이 펜을 들며 말했어요. 7층 YMK 마케팅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만료일 3개월 전 통보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바로 우체국 발송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내용 증명 발송일과 도착 예정일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노트에 예상 시나리오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회사의 반응, 시댁의 개입 방법, 각각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세부적으로 메모했어요. 과거에는 늘 당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모든 일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다음 날 오후 강민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와 거실 테이블 위에 초록색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민이 소리쳤어요. 서연은 조용히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를 펼쳐봤습니다. 발신인 건물주 박서연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공식 문서로 반영된 걸 확인하니 뿌듯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당장 이거 취소해. 강민이 서류를 흔들며 다그쳤어요.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건물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월세를 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 강민은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서연은 현재 상황을 정리했어요. 건물 계약 해지, 이혼 소송 준비, 친정 어머니 생활비 지원까지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거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거야? 아들 회사까지 망하게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강민 측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도 도착했어요. 허위 사실 유포와 재산권 남용을 근거로 반소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서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고혈압성 뇌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다 집에 돌아온 밤, 서연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내용 증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보낸 계약 해지 통보, 다른 하나는 강민 측이 보낸 경고장이었어요. 양쪽 문서를 비교해 보니 이제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대방에서 반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찬 변호사가 서연이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해외여행 영수증, 장례기간 통화 기록, 회사 공문, 재무제표 사본까지 차례로 살펴봤어요. 오히려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병실 면회 시간과 변호사 상담 일정을 조율한 후 서연은 재정 관리 계획을 세웠어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에서 어머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설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이혼 소송과 임대 분쟁 비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어요. 가족 건강과 법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정우찬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정식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강민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들도 별도 파일로 제출했어요. 해외 리조트 결제 내역, 명품 구입 영수증, 차량 리스비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강민 측의 허위 사실 유포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호텔 투숙 영수증이랑 회사 카드 사용 내역, 보라 씨와의 거래 기록까지 다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장례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 기록도 확실한 증거였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서연 씨가 기록해둔 과거 발언들이 있어서 대응할 수 있어요. 한편 친정 어머니는 집중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지만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 병문안을 마친 후 서연은 병원 근처에 있는 건물 관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7층 공실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 문의가 몇 건 들어왔어요. 관리 회사 직원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IT 회사, 디자인 업체, 법무법인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할 수 있고요. 강민 씨 회사 퇴거로 인한 수익 손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관리회사에서 제시한 계산서를 보니 서연의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남편 회사의 퇴거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섰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감정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와 계약 조건에 따른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과 임대차 분쟁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최보라에게서였습니다. 서연 씨,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카페에서 뵈어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켜고 가방에 넣어뒀어요. 약속한 카페에서 보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보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원만하게 정리하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 오빠와 저는 정말 사랑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재산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보라의 말에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리조트 비용 결제 내역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 자료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아시나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라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당신과 제 남편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각종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출장 일정과 호텔 투숙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보라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이런 건 오해예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여러 영수증에 등장하는 걸 확인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의 말에 보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은 카페를 나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라 씨와 만났는데 녹음도 했고 이혼 합의서 사진도 받았어요. 좋은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이 바뀔 경우 이걸로 반박할 수 있어요. 최종 변론 방향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3달 뒤 서울 가정법원 복도에서 서연은 정우찬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해 볼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증거 자료는 완벽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 원고석에 앉은 서연은 맞은편을 바라봤어요. 피고석에는 강민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 강미정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로 검토했어요. 장례 기간 동안의 해외여행 일정, 호텔 투숙 영수증, 회사 자금 사용 내역, 최보라와의 관계 정황까지 모든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부친 건물 상속 경위도 상세히 다뤄졌어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말에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결 선고 시간이 되었어요. 재판부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또한 회사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3억 원을 회사와 원고에게 각각 반환하라. 강민이 고개를 떨궈뜨렸습니다. 원고 부친이 생전에 증여한 건물과 기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서연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우리가 20년 넘게 한 가족이었잖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겠니?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 3월 31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었어요. 강민의 회사는 새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채 직원 대부분이 퇴사했습니다. 사무기기와 집기류를 급하게 중고로 내놓으며 사무실 정리에 급급했어요. 건물관리회사에서는 7층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수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아침 서연은 부친이 남긴 건물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관리실에서 7층 퇴거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로비 한가운데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정이었어요. 강미정이 서연에게 다가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어요. 강민이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계약을 이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경비원도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본 뒤 관리실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출입과 관련해 처리해 주세요. 젊은 경비원이 나와서 시어머니를 부축해 건물 밖으로 모셔나갔어요. 회전문이 천천히 돌면서 로비 안과 밖이 조용히 분리되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지자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비워진 옛 남편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바닥과 벽, 창밖으로 보이는 강북도심 풍경을 한번 둘러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관리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 확정해 주세요. 그날 오후 건물을 나서며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친이 남겨주신 건물, 오늘 확정된 판결,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삶을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과거의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건물주의자,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음 신호등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어요. 부친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딸의 존엄, 그리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힘.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견뎌낸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건물주의자,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이제는 안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딸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